앞서서 우리 일권에서 입법의 목적 얘기가 나왔고요. 입법의 목적은 덕 전체화하는 거죠. 시민들을 덕게 하는 게 입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덕 중에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덕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용기덕, 절제의 덕 그런 걸 함양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했고 그 제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술 취한, 주연 얘기를 했죠. 주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교육 얘기로 들어갔고 시가 얘기하고도 엮였었어요. 그러니까 주연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절제 있게 용기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을 교육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얘기로 연결돼서 일반적인 교육론도 제시되고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술이 또 축제하고도 연결되고 축제에서 시가니 가무가 활용되고 그래서 시가와 가무의 교육적 수단도 있고 해서 시가에 관한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예. 이어서 3권에서는 1권에서 얘기했던 입법의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정치 체제가 올바른 정치 체제인지를 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 체제에 대한 논입니다. 3권에서 아테네인은 나라와 정치 체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이걸 왜 보고 싶어 하냐? 왜냐하면 잘된 정치 체제와 못된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인지 나라와 정치 체제를 보존해 준 법률과 그 정치 체제를 파괴시킨 법률이 어떤 것인지 법률이 어떻게 바뀌면 나라가 다시 잘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그래서 플라톤은 어, 대홍수를 한번 가정해 봅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거의 파멸된 어떤 시기를 상정해 봅니다. 상정해 봐요. 그러니까 대홍수로 인해서 물이 잠겨요. 물이 잠겨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어요. 죽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높은 산, 고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 일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정해요. 대홍수에서 소수의 사람만 산 꼭대기에서 살아남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아테네인은 대홍수로 인한 인류의 파멸에 관한 전설에서 시작하여 네 가지 공동체 형태를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대홍수의 파멸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나라도 정치체제도 기술도 법률도 덕이나 악덕도 없다고 묘사합니다.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빈곤하거나 부유해질 수 없었으므로 다툼이나 질투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었으며 법률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맨 처음에 대홍수가 일어난 그 시점에 이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 가족 혹은 한 가문씩 흩어져서 각자 자기 선조들의 법과 간섭에 따라서 가부장적인 지배 체제 아래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 형태예요. 가부장적인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나라.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들이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가문마다 관습이나 법이 달랐기 때문에 각 가문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각 가문의 법규를 살펴보고 좋은 것을 택하도록 권고하게 했는데 이 대표자들이 장차 입법가가 되고 가문의 지도자들은
관리가 됨으로써 일종의 귀족종이나 왕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뿔뿔이 있던 공동체들이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후 많은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파멸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고, 맨 처음에는 대홍수로 인한 파멸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높은 데서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 그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서 높은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차츰 낮은 곳으로 내려와 모여 살면서 공동체 규모도 커졌는데, 낮은 언덕바지 강 옆에 건립된 나라가 트로이아라는 겁니다. 트로이아 대신에 일리온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트로이아, 간단히 트로이가 트로이라는 나라가 건립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에서 트로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아카이인들, 즉 그리스인들은 10년에 걸쳐 전쟁 끝에 트로이를 점령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폭동과 살육으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일단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트로이를 점령하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바로 왕권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렇죠? 여러 고초를 겪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민족 국가가 탄생된다는 겁니다. 추방당한 이들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집결하여서 도리아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돌아왔으며, 이들이 라케다이몬, 즉 스파르타, 아르고스, 메세네를 세우기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네요.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가 추방당했다가 이들이 집결해서 도리아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린 도리아인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건 역사적인 근거가 좀 약합니다. 이건 아마 플라톤이 논의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도리아인들로 이름을 바꾸고 등장해서 세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네요. 스파르타, 아르고스, 메세네를 건설했대요. 이게 펠로폰네소스에 있는 주요 국가죠. 요 세 국가가. 처음 이 세 나라는 형제지간인 세 왕가가 각각 다스리며 왕가 시민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살기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세 나라는 형제 국가들이에요. 형제 국가들이기 때문에 각각 세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지만 공동의 법으로 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또 법에 따라서 살기로 맹세했다는 거죠. 세 나라의 조직 방식과 그 의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법에 따라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 체제에 의해서 펠레폰네소스뿐 아니라 그리스 전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작정이었음이 거의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세 나라가 단일 군사 체제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건 그리스 전체를 잘 지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플라톤은. 그리고 나라는 셋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당시 군대는 단일 편제로 잘 조직되어 있어서 트로이 원정 군대보다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군대가 한 집안의 형제들인 왕들이 지휘 아래 편제되었고, 델피위의 아폴론의 자문까지 받고 견고하게 오랜 기간 유지되리라 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르고스와 메세네의 체제와 법률은 급속히 망가진 반면 라케다이몬 즉 스파르타만 그 체제와 법률이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왜 다른 거는 망가지고 왜 라케다이몬은 유지됐을까? 이걸 주목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구상과 세 나라의 그 구상과 조직이 왜 소멸되고 붕괴되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군대 통솔했던 자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자손들이 욕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군대를 확고하게 교속시켜 계속 영속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통솔자들은. 그런데 그 욕구나 소망이 분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원은 위험하고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 세 나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분별이 부족했다는 거죠. 분별이 부족했다. 나라든 개인이든 지성을 갖도록 기원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아테네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별로 표현한 게 다시 지성으로 다시 표현됩니다. 앞서서도 1차 강의에서도 분별과 지성을 교체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하고도 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분별, 지성, 지혜. 자, 입법가가 입법할 때 전체의 덕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전체의 덕을 이끄는 우뚱가는 덕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뚱가는 덕은 분별 혹은 지성이며 분별 혹은 지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덕에는 네 종류가 있었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으뜸가는 덕이 지혜. 지혜를 달리 말하면 분별 혹은 지성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으뜸가는 덕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왕들뿐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구상 전체가 소멸한 까닭은 비겁함 때문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들이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전쟁에 관해 몰랐기 때문도 아니며 온갖 악덕으로 인해 특히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무질에 인해서였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무지가 당시에 저 권력을 무너뜨렸고 지금도 당연히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입법가는 나라의 분별을 깃들게 하고 어리석음은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대의 무지가 뭔가? 나라를 쇠하게 만드는 최대의 무지가 뭔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훌륭한 것 또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한편 무엇인가를 나쁘고 부조리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반기는 것, 즉 이성적인 판단과 고통이나 쾌락 사이에 이런 불일치가 가장 극단적인 무지이며 가장 큰 무지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판단을 해. 그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과 판단, 행위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정의롭게 사는 게 옳은데? 라고 판단해요. 근데 정의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불의도 한번 저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불일치.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고통이나 쾌락 사이의 불일치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걸. 그게 가장 큰 무지라고 보는 거죠. 가장 큰 무지. 이렇다면
그 가장 큰 무지를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해 갖는 호불호의 감정 사이의 불일치. 이게 무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지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조금 열거하고 있어요. 지식, 의견, 이성의 혼이 대립할 때. 지식이나 이성과 혼이 대립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혼은 좁은 의미에서 혼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혼 중에서도 욕구적인 부분, 플라톤의 국가에서 말하는 욕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격정적인 부분이 있고 욕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부분이 있다고 하죠. 이게 확대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통치자 부류가 있고 군인 계층이 있고 생산자 계층이 있다고 말을 하죠. 말하는데 일단 하여튼 우리 그 영어 속에서 지식 내지 이성과 욕구적인 부분이 대립할 때 이런 상태가 어리석음이며 무지라고 말하네요. 무지. 그리고 나라에서 통치자들과 법률에 대중이 복종하지 않을 때 이런 무지 상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무지 상태가. 통치자와 법률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대중이 복종하지 않을 때. 네. 그것도 하나의 무지 상태를 봐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훌륭한 원칙을 혼에 갖고 있으나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이런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군요. 그리고 일치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지혜에 관여하지만 이성을 교류한 사람은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나라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성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스릴 자격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다스릴 자격의 종류를 구분해요. 어떤 자격이 가장 다스리기에 좋은 자격인지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누가 다스려야 되냐? 부모가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그죠? 그리고 출신이 좋은 자와 좋지 못한 자 사이에 출신이 좋은 자라는 건 뭐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보통 귀족 출신이 지배하곤 합니다. 그리고 연장자와 연소자 중에서 연장자가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과 노예에서는 주인이,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강한 자가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핀다로스가 자연에 따른 다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힘이 더 세고 그런 걸 뜻합니다. 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장 큰 자격 중에서는 암을 갖지 못한 자는 암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분별을 가진 자는 이끌고 다스리고, 분별 내지 암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복종하는 이런 관계. 여기서 암을 가진 자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 지배해야 된다는 거, 이런 측면이죠. 플라톤이 특히 중시하는 거죠. 특히 국가에서는 6번 같은 지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가가 주인과 노예 관계처럼 이루어지면 이건 1인 전제 정치 같은 게 그런 거예요. 1인 전제 정치 같은 게 주인과 노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시민은 노예가 되는 거고 1인인 왕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비뽑기에 따라서 당첨되면 다스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는 것. 당첨된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체제. 이게 바로 민주정입니다. 민주정.
일단 민중의 이게 핵심적인 특징이 모든 사람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추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추첨을 해요.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지배를 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정의라는 거죠. 민주정. 여기서 플라톤은 6번을 가장 선호하는 거죠. 이처럼 다스리는 자들과 관련된 자격들이 많이 있고 본래 서로 상충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르고스와 메세네의 왕들이 이 자격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르고스와 메세네의 왕들은 육본과 같이 암을 가진 통치자들이 암을 갖고 통치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유 논의에서는 그 아르고스와 메세네가 어떻게 잘못되게 됐는지를 플라톤은 살펴봅니다.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면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르고스와 메세네가 부패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분이 발생되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민중보다는 방탕한 삶을 사는 왕의 질병이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왕의 문제에 있었다. 법률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병에 걸리고 왕들이 이런 병에 걸리고 말과 맹세로 동의했던 것에 대해 자기가 자기 불일치를 보이고 이 불일치가 바로 가장 큰 무지인데 이 무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탄이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르고스와 메세네는 그리고 내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적도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플라톤이 내세운 혼합정체라는 게 등장이 됩니다. 혼합정체는 오늘날에도 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정치체제는 이는 다 혼합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분에 대한 대비책. 누구든 적도를 무시하고 작은 배에 큰 돛을 주거나 작은 몸에 많은 양을 주거나 작은 혼에 큰 통치권을 준다면 모든 것이 뒤엎어질 것이다. 즉 과도함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치닫고 어떤 경우에는 방자함의 자식인 불의로 치닫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적도라는 개념, 적도는 뭐 알맞은 정도죠. 알맞은 정도. 동양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중용이죠. 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 말에는 사람들에게는 딱 알맞은 정도가 있어요. 그에 맞춰서 뭔가 관직을 주든가 뭐 음식을 주든가 등등 해야 되는데 적도를 무시하고 작은 배에 큰 돛을 주거나 작은 몸에 많은 양식을 주거나 작은 혼에 큰 통치권을 준다면 모든 것이 뒤엎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큰 통치권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젊고 책임이 면제된 상태로 장차 사람들 속에서 최고 통치권을 감당할 수 있을 본성을 가진 가사적인 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세 나라에서는 그 왕권을 젊은 자식에게도 왕권을 넘겨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젊고 그리고 그 왕들은 책임이 면제돼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젊고 책임이 면제된 상태로 장차 사람들 속에서 최고 통치권을 감당할 수 있을 본성을 가진 가사적인 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혼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뭐 최고 통치권을 가지면 젊은 상태에서
뭔가 거기서 사달이 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젊고 책임이 문제되는 후는 자신의 생각을 가장 큰 질병인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우고, 어리석음, 무지로 가득 채우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혼을 망가뜨리고 그것의 모든 힘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나라도 망치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적도에 대한 암을 강조합니다. 적도를 알아서 이런 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대한 입법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파르타에는 신이 그런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자, 스파르타는 다른 메세네와 아르고스와 다르게 어떤 왕권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케라이몬 스파르타는 부패하지 않았던 것은 대비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 혈통에서 쌍둥이가 태어남으로써 왕권이 적도에 맞게 재현되었다. 이건 하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신의 도움이라고 봅니다. 신의 도움. 왕이 하나 있으면 하나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권력이 집중되잖아요. 집중되는데 이 스파르타에는 왕이 쌍둥이 왕이 태어났다. 왕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쌍둥이 왕자가 태어나서 그 왕자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분산되잖아요. 집중이 권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효과를 갖게 된 거죠. 갖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니크로고스는 원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원론을 만들어서 왕권과 대등한 권한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테오 폼포스는 감독관 제도를 시행하여서 통치 권력을 적도에 맞게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감독관은 왕도 감독을 합니다. 모두 다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라는 제도 등에 의해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는 거죠. 무소불위 권력을 갖는 기관을 없었다는 거죠. 가능한 한. 그래도 일단 왕을 둘로 나누고 원론을 설치하고 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그런 통해서 통치 권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적도에 맞는 체제를 갖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통치 권력들이 적도를 유지하여 세 나라가 하나로 결속할 수 있었다면 처음의 상태가 보존되었을 것이고 페르시아 군대도 그리스로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근데 이게 스파르타에서만 이게 가능했고요. 다른 두 나라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혼합정체라는 걸 끌어들입니다. 혼합정체.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스파르타의 정치체에서 스파르타 정치체제의 영향을 플라톤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의 정치체제도 보고 다음에 페르시아의 정치체제도 참고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정치체제도 참고합니다. 이 세 나라의 정치체제를 다 고려하면서 혼합정체를 제시한 건데요. 일단은 스파르타 정치체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제 혼합정체를 먼저 운을 띄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나라는 권력이 분산됐죠. 권력이 분산과 그리고 상호 견제를 하는 거죠. 권력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산과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춘 상태가 바로 적도에 맞는 정치체제라고 그런 거죠. 적도에 맞는 정치체제. 그런 정치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오늘날까지 계속 권력의 분산,
통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권, 뭐 대통령의 권한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계속 그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예. 최근에는 검찰권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많이 됐죠. 혼합정치 이전의 세 나라에 관한 설명을 통해 플라톤이 말하는 건 다음 것 같아요. 막강한 권력이나 혼합되지 않은 권력을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막강한 권한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다른 말로 또 혼합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적도에 맞지 않는 권력이에요. 알맞은 정도를 넘어서는 권력이죠. 그런 권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는 아이디어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상당히 유효한 중요한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권력들을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했느냐. 그건 입법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거죠. 권력이 무소불위 권력 같은 게 있게 되면 입법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입법의 목표로 플라톤이 중시하는 건 앞서서 네 가지 덕을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 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네 가지 덕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분별, 지성 그런 거죠. 분별 지성은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 했죠. 우선 지혜라는 말이 등장하네요. 지혜. 그러니까 나라는 자유롭고 지혜롭고 자신과 우애가 있어야 하고 입법가는 이것을 목표로 입법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앞에서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얘기하고 그 대표로 이제 지혜로 내세운 거예요. 여기서 자유가 하나 추가되고 우애가 추가되는 거예요. 자유, 우애가 추가돼요. 요 세 가지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지혜라고 얘기했을 땐 지혜는 네 가지 덕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용기, 절제와 더불어서 자유와 우애가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입법의 목표로 자유가 추가된 거는 민주정의 요소를 끌어들인 거예요. 민주정은 추첨제라고 그랬잖아요. 추첨에 의해서 관직에 오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통치권에 접근할 수가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동등하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누구나 권력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앞서서 민주정에 앞서서는 이렇다면 과두정 같은 정권이 있었는데 과두정은 금권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권정인데 금권정에서는 어떠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인데 지금 이 민주정은 돈 있거나 없거나 다 관직에 오를 수 있고 추첨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로운 삶이 보장돼요. 그런데 이 민주정의 요소를 자유라는 말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한 나라에는 우애의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우애도 덕이죠. 우애 내지 우정이 덕이에요. 우애의 덕도 있어야 된다라고 추가를 해요. 그러면 그리고 입법의 목표 나라에 자유, 절제, 분별, 우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목표를 갖다가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분별과 더불어서 절제를 같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표현만 달리 플라톤 자신은 표현만 달리하는 거지 같은 거다. 다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주된 목표로는 자유, 지혜, 우애를 입법의 목표로 내세운다는 거. 그리고 이런 목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덕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정과 민주정이 적절하게 섞인 정치체제를 입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제정과 민주정이 결합된 상태, 혼합된 상태가 적도에 맞게 혼합된 상태가 돼야지 올바른 혼합정치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페르시아는 민주정의 자유를 심하게 유린하는 전제정을, 아테네는 민중의 자유를 지나치게 향유하는 민주정을 각각 극단적 형태로 추구하기에 쇠퇴하게 되었다고 플라톤은 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극단적 형태의 전제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테네는
극단적인 형태의 민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애초부터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전제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로스 시대에는 아주 좋은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 플라톤은 봅니다. 페르시아의 경우에 플라톤의 분석을 봅니다. 퀴로스 시대에 예속과 자유의 척도를 더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시대에 예속과 자유, 예속은 전제적인 요소고 자유는 민주적인 요소예요. 이 두 가지 요소의 척도를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즉 지배자들이 피지배자와 자들에게 자유를 분배하고, 그리고 또 피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을 동등하게 다루었을 때, 병사들은 지휘관들과 더 친한 사이가 되었고 위험 앞에서 열의를 다 쏟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 중 지혜가 있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 왕은 그를 시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했으며, 무엇에 관해서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좋은 자는 지혜의 힘을 공동의 꽃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유와 우애 그리고 지성의 공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번창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입법의 목표인 자유와 우애와 지성이 잘 실현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로스 시대에는 아주 훌륭한 나라였다고 보는 거죠. 이게 플라톤이 지향하고 싶은 나라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민주적인,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민주적인 일로 보이지 않나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게 자유를 분배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다뤘고요. 병사들은 지휘관들과 친한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는 왕들한테도 조언을 하고, 왕들은 시기를 하지 않고 마음껏 조언할 수 있게 했고 허용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플라톤은 지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는데, 하지만 왕실이 사치스러운 생활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덕을 갖춘 뛰어난 왕이 나올 수 없었다고 봅니다. 키루스는 전쟁을 치르고 그러느라고 외가고 돌면서 전쟁하러 다녔어요. 전쟁터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 신경을 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이 사치와 향락으로 흐르고 아주 잘못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 이후 나라가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키로스의 자식이 아닌 다행히 다레이오스가 왕에 등극합니다. 다레오스는 키로스의 왕은 아니었어요. 키로스의 왕의 자식이었다면 다레오스도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다레오스는 또 나름대로 험한 걸 다 이겨내면서 잘 성장했어요. 이 다레오스가 왕이 되어서 좋은 통치를 하긴 했으나 그도 키로스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의 자식이 크세르크세스인데, 크세르스의 교육을 잘못시켜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입법가는 나라의 훌륭함과 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왕이든 서민이든 교육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명예를 부여할 때도 훌륭함과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뭐 오늘날에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죠? 차별 없이 교육을 시키고 명예도 훌륭함과 덕을 기준으로 주어야 된다. 왕가라고 해서 더 명예를 부여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인들의 정치 체제는 점차 더 나빠졌고, 그 원인은 그들이 민중의 자유를 심하게 빼앗고 필요 이상으로 전제 권력을 도입하여 나라 안에 우애와 연대감을 파괴했다고 한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지혜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왕들이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포갑적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자유를 심하게 빼앗고 그러는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아요. 그 결과 우애도 파괴했다는 거고요. 이것이 파괴되면 통치자들의 정책은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통치권을 위해 위에 입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은 통치자 자신들을 위한 통치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같은 불행을 겪었습니다. 저들은 백성들을 완전한 예속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반대로 우리는 대중을 완전한 자유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라고 말합니다. 아테네 민주정은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자유로 치달았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극단적인 시민들을 예속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자유로운 삶이 어떻게 점차 심화되었는지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려면 시가에 관한 옛 법률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가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시가를 끌어들여요. 왜 아테네 같이 자유가 방만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시가에 관한 옛 법률들에 주목을 합니다. 이 법률들에는 이 법률에는 시가의 종류들이 정해져 있었고 한 종류의 가락을 다른 종류의 노래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에 대한 판정의 권한도 휘파람이나 대중의 교양 없는 함성이나 찬사를 표하는 박수에 주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 교육받은 자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옛 법률에는. 그러나 그 세월이 흐르면서 재능은 있으나 시가 영역에서 정의로운 곳과 적법한 것에 무지한 시인들이 광란적인 쾌락을 위해 적법하지 않게 종류가 다른 것들을 뒤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걸 꼽습니다. 게다가 시인들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시가에 대해 그릇된 말을 했다. 이거 주목해보죠. 시가에는 옳고 그른 표준 같은 것은 없으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훌륭하든 열등하든 즐기는 사람의 쾌락에 의해서 판정되는 것이 옳다라고 시인들이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앞에 2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2권에서 나왔던 거죠. 쾌락에 의해서 판정을 대중들은 쾌락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는데 시인들이 바로 이런 걸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쾌락에 의해서 판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시인들이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관점에서 작품들을 만들고 주장들을 내세워서 대중에게 시가에 관한 법을 어기려는 마음을 심어주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충분히 있다는 대담한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관중들이 침묵 대신에 소리를 지르게 되고 시가들 가운데 훌륭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자신들이 시가 판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의 최선자 지배 대신 최선자 지배라는 건 아리스토크라티아라는 건 플라톤이 국가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훌륭한 자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 지혜로운 자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 근데 이 최선자 정치 대신에 일종의 고약한 관중 지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관중 지배, 일종의 민중 지배가 시가에만 생겼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가로부터 누구나 모든 곳에 지혜롭다는 생각과 법을 어기는 일이 시작되었고 자유도 뒤따라 나왔다. 각자가 만물이 척도처럼 되었다는 거죠. 각 시민들이. 내가 시가의 판정은 나한테
쾌락을 주느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자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것에 지혜롭다는 생각과 법을 어기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고, 이 거부심은 파렴치를 낳았다. 지나친 대담함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의 견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고약한 파렴치와 거의 맞먹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주제넘은 일종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이 자유에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지 하지 않는 자유가 생길 것이다. 다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연장자들에게 불복하고, 또한 법률에 불복하고, 마침내는 맹세와 약속 그리고 신들에게 관한 일체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티탄들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감에 따라 불행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많은 얘기가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아테네 민주정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겠는데, 그 아테네 민주정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하고 논의를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이 어떻고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플라톤의 비판이 정당했는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예. 플라톤이 그 마무리로 이런 멘트를 남깁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목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가장 훌륭하게 경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누구든 자신의 삶을 가장 훌륭하게 영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훌륭하게 경영될 수 있는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영위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편에서 법과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는 결국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속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하나를 정치체제로 나온 건 원합정치체제, 1인 정체와 민주정이 혼합된 정치체제가 올바른 정치체제라는 것이 플라톤의 한 생각입니다. 이 정치체제, 혼합정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중요한 얘기들을 다음 주로 미뤄 둘 수밖에 없겠군요.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미안한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 만나죠. 이번에는 한 주 만에 만납니다. 그래, 한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제가 볼 때 플라톤의 생각은 지나치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치고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걸 느끼셨는지요? 어떤 측면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어떤 측면에서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좋은 삶의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라든가 정치제도.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조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조금 얘기하나요? 플라톤의 민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민주정 조금 문을 띄면 플라톤의 민주정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통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추첨에 의해서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유일하게 좀 그 추첨에서 배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군이 되는 거. 장군은 추첨에 의해서 뽑지 않았어요. 장군 뽑는 거, 그리고 민의 회계 담당하는 사람 뽑는 거, 그거는 전무성을 고려해서 추첨에 의해서 뽑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추첨에 의해서 뽑았어요. 질문을 더 마저 올리셨네. 지가에 대한 형식의 한정을 너무 두고 이런 부분이 무너짐을 문제점을 삼는 것이 민중의 자율성을 너무 제한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거네요. 네.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민중의 자율성 그리고 시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군요. 시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플라톤의 이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시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교과서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 교과서 역할하는 시가 젊은이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창작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작의 자유를. 그건 오늘날에 오늘 현대에도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다 접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발상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시가 관련된 이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거 말씀드려 다시 보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뭐, 예, 그 정도로. 그리고 다른 또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그 앞에서는 네. 그 자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로 앞에서 앞 페이지에서 봤는데 네. 지금 마무리해서 보니까 그 자유, 지성, 우애가 입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그 플라톤이 그 너무 그 뭐랄까 귀족적이고 정치적 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거죠. 권력을 가진 정치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거죠. 일단 플라톤이 권력을 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단 권력가는 아니었고요. 뭐 그 관직에 오르고 그러는 거 네, 사람 아니에요. 네, 그냥 네. 철학자였고요. 근데 뭐 중요한 질문인데 플라톤은 일단은 그 아테네의 그 민주정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에 대해서 아테네가 상당히 그 그 극단적인 형태로 자유가 실현된 나라라고 봤어요. 그와 관련해서 잠깐 다음 단계의 내용에 여러 강의 자료에도 일부 담겨 있는 건데요. 그거는 시간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유에 관해서 민주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유에 있다고 봐요. 자유였는데 그 아테네 민주정은 너무 자유 과잉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자유를 수용하는 거예요. 일부 분적으로. 요 자유에 관해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심층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좀 그 문제를 바로 설명드리고 다음 단계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또 질문 던지고 싶은 거 있으신 거 있나요? 뭐 5분 정도 더 있는데요. 시간이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마저 질문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마 우리 강의 자료에 지금 5분 정도 조금 활용한다면 민주정 비판 얘기가 다음에 나왔잖아요. 국가에서 민주정 비판 얘기잖아요. 제가 뽑아놨는데 국가의 민주정 비판이 어떤 각도에서 이루어졌는지 지금 법률에서도 민주정 비판하는데 국가와 법률에서 같은 시각을 보여줘요. 똑같은 관점에서 비판하거든요. 특히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특징 중에서 아테네 민족은 아무런 강의도 없는 나라다. 이 나라에서는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치해야 된다는 강요도 받기로 원치 않는 사람에게 통치받지 않아야 된다는 강요도 없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싸워야 한다는 강요도 못해요.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강요도 못한대요. 모든 강요도 못하고 아무런 강요도 못하고 모든 게 시민들에게 맡겨진 상태예요. 이건 거의 무정부주의 상태죠. 플라톤이 반대한 건 무정부주의 상태를 반대한 거예요. 사실 아테네를 그런 상태로 봤어요. 플라톤은.
그 법률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 옹호자들 중에 일부는 무정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정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오늘날 민주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정부주의를 초래하는 자유를 반대했던 거예요. 플라톤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누리는 자유, 그걸 반박한 게 아니라 무정부주의를 초래하는 자유를 반박했던 거예요.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된다라고 명령도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근데 그 정도로 무정부주의 상태가 됐었는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정부주의 상태냐. 근데 아마 그 정도의 무정부주의 상태가 이르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런 무정부주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걸 플라톤이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려해서 자유의 제한을 두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도 하여튼 그래요. 이게 플라톤의 민주적 비판,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측면, 그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도 있나요? 자, 다음 주에 만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시간을 그냥 꽉 채워보고 그러는데 남아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